동네 어기 2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선 헤어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서서 파마를 말고 가위를 잡느라 다리는 퉁퉁 붓고 손목에는 파스를 훈장처럼 달고 사는 미용사 미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쉴 틈 없이 가위를 놀리는 이유는 단 하나, 집에 있는 상정 같은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 철수는 동네에서 유명한 한량입니다. 젊었을 때는 번듯한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었지만 상사가 무능하다, 내 그릇을 담기엔 회사가 작다며 툭하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더니 5년 전부터는 아예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할 성격이다. 내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 들어 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지만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등산복 입고 산에 가거나 시장 조사 핑계로 당구장에서 짜장면 내기나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사위를 보며 늘 혀를 차셨습니다. 저놈의 헛바람 언제 빠질꼬. 너가 고생이다. 지난달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위층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엄마는 뇌출혈로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층짜리 상가 주택 하나 남겨두고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신 엄마가 너무 불쌍해 저는 영안실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인 남편의 태도가 기가 찼습니다. 검은 양복을 빼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묘한 활기가 돌았습니다. 조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장모님이 편안하게 가셨다. 호상이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은근슬쩍 이제 건물 관리하려면 제가 바빠지겠네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이제 저 건물이 굴러들어 온다는 기대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은 채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새벽 남편이 배가 고프다며 야식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육개장 냄새가 물린다며 치킨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찼지만 큰 소리를 내기 싫어 모른 척했습니다. 잠시 후 배달원이 치킨 2마리를 들고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향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치킨 상자를 열고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영정 바로 앞 테이블에서 말입니다. 자기도 와서 먹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장모님도 사위 배고픈 건 싫어하실 거야. 윗가에 기름을 묻히며 쩝쩝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드리는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저 인간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난 20년 사업 핑계로 제 피를 빨아먹고 산 거머리 그 자체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40대 여자가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닭뼈를 뱉어내며 벌떡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최 실장님. 여기까지 와주시고. 남편은 그녀를 새로 구상 중인 사업의 투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과 태도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기엔 너무나 끈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녀를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닭다리를 집어 그녀에게 권하며 시시덕거렸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이거 먹고 힘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데이트 장소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찻잔에 묻은 붉은 립스틱 자국이 제 가슴에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제 직감은 저 여자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님을, 남편이 시장 조사 나간다며 받아간 돈이 저 여자의 주머니로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검은 상복을 벗기도 전에 식탁 위에 복잡한 서류 뭉치와 계산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의 사망 진단서, 등기부 등본, 그리고 알 수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 안내서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지금 자기 명의로 그냥 상속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아서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통해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리거나 사업자인 자신의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놓으면 절세 혜택도 받고 건물 관리도 훨씬 수월해진다며 혀를 놀렸습니다. 평생 가위질만 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를 바보 취급하며 복잡한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혼을 빼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대박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뜨는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있는데 우리 건물 1층이 딱 좋은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와서 자신이 사장이 되고 저보고는 카운터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물 1층은 제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지켜온 미선 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 청춘이 담겨 있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동네 미용실 그만 접어. 건물주 사모님이 남의 머리나 만지고 있는 거 남들이 보면 모양 빠지잖아. 싹 밀어버리고 내가 말한 가게 차리자.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생활비 한 푼 벌어오지 않으면서 제 등골을 빼먹던 인간이 이제는 제 밥줄이자 자존심인 미용실마저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 자금을 대주는 물주이자 건물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는 상속협의 분할 서류와 담보대출 동의서였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는 순간 엄마가 피땀으로 일군 건물은 남편의 도박빚과 허황된 사업 노름으로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멍청함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가게를 없애라 말아야? 꿈깨. 이 건물은 엄마가 나한테 남긴 거야. 당신한테는 10원 한 장도 못 줘. 그리고 우리도 이혼해. 제 서슬퍼런 반응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남편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5년 동안 비록 돈은 못 벌어왔을지언정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리를 지켰으니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권이 있다며 악을 썼습니다. 장모님의 건물이 오르는 데에도 자신의 기여도가 있다며 순순히 건물 명의를 넘겨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반쪽을 뜯어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평생 제 등골을 빼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돌아가신 엄마의 피땀인 건물까지 탐내는 그 추악한 탐욕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 서랍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페이자 남편과의 인연을 단칼에 끊어낼 카드였습니다. 봉투가 열리고 내용물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5년 동안 시장 조사를 한다며 밖으로 나돌았던 진짜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강원도 정성 카지노와 동네 성인 오락실을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채 마담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적나라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업 구상비 명목으로 받아간 수천만 원과 몰래 제 카드를 긁어쓴 내역들이 모두 도박 사이트와 채 마담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내역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그에게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이 아닌 저만의 특유 재산이기에 당신은 지분이 없다고 게다가 당신이 생활비는커녕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외도까지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감히 재산 분할을 운운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소송을 걸면 당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동안 횡령한 돈과 위자료까지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땡겨 쓰려던 계획도 건물주 남편으로 떵떵거리려던 허황된 꿈도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도박빚과 곧 들이닥칠 사채업자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남편은 체면도 자존심도 팽개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는 평생 머슴처럼 살겠다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5년 동안 사업 구상을 한다며 거들먹거리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갈 곳이 없어 공포에 질린 늙은 남자의 초라한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티끌만큼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갈대가 정 없으면 투자자라던 그 최 마담에게 가보라고 빈털터리가 된 당신을 그 여자가 얼마나 반겨줄지 궁금하다며 비수 같은 말을 꽂아주었습니다. 저는 짐을 쌀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 아끼던 구두와 등산복 그리고 허황된 꿈이 담긴 사업 계획서 뭉치들을 현관 밖 계단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딸 지은이도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아빠를 향해 마지막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더 이상 엄마와 자신의 인생에 기생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쫓겨나지 않으려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결국 닫힌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통곡 소리는 저에게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끊어낸 악연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쫓겨나자마자 최 마담에게 달려갔지만 그가 빈털터리의 빚쟁이 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던 최 마담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난 그는 찜질방과 만화방을 전전하다가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며 남 밑에서는 죽어도 일 못한다던 그가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지방의 공사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2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자리를 청소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배어있던 그의 게으름과 허세의 냄새를 락스로 박박 문지르며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칙칙했던 간판을 내리고 미선 헤어라는 제 이름을 건 밝고 환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20년 된 낡은 의자도 바꾸고 조명도 화사하게 교체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에 다리가 붓고 손목이 시큰거리는 건 여전하지만 그 고통조차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버는 돈은 도박판이나 다방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오롯이 저와 제 딸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목숨처럼 지켜주신 이 건물은 우리 모녀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성이 되었습니다. 가끔 가게 통유리 너머로 정장을 입고 지나가는 중년 남자를 볼 때면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혹시나 그 인간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가 다시 찾아온다 해도 저는 더 이상 참고 인내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썩은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듯 제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는 언제든 다시 잘라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은 20년 전보다 더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늦은 오후에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옛말 슬프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인연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한 번 지나간 내 인생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찰칵거리는 가위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한 노래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의 소리입니다.